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강의를 맡게 된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 기본 강의를 이어서요. 우리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제 점수를 높이는데 직결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경 테스트는 경제학 부분이 한 절반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50%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경 테스트에서 나온 그 가이드북이 있는데 그 가이드북에 있는 토픽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이외의 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역 타겟팅을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는 이 책에 담겨있는 문제만 보시고요. 그 외의 범위 문제들은 그냥 매경 테스트와는 관련이 없구나. 회계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빠른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장의 경제학의 기초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기회비용과 관련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학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전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경제와 관련된 서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제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많은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시요. 경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은요. 모든 출발점은 이제 인간이 늘상 관심사가 됩니다. 얘가요, 욕심이 많다니까요, 욕망이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한대를 표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입장에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제한돼 있다. 바로 희소하다, 희소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어서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렇죠.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뭔가를 희생한다. 그걸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 대가를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이 대가를 비용을 가장 낮추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거, 비용 같은 거는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편익과 만족 같은 것은 좋은 수익, 이윤 이런 것들은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네핏은 극대화하고요. 코스트는 극소화하는 이러한 선택을요. 우리가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주로 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적. 아셨죠? 그래서 최적, 옵티마이제이션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 가번부터 바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경제 행위와 관련 없는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쭉 보시죠. 자, 빠르게 보셔야 돼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가번, 나번. 자, 읽어보셨죠? 예, 어떤 게 경제 문제와 거리가 먼 거예요? 찾았습니까? 네,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연인들이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 이것도 경쟁이다. 맞아요. 데이트를 하는 것도요. 사실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언제 만나고 얼마나 만날지 어디서 밥 먹을지 이런 거 다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A에서 식당에서 먹고 싶은데 B를 가지 못하면 그것도 아쉬움이 남는 거죠.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대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트하는 것도요. 물건을 만드는 생산하는 이런 것만 경쟁이가 아니라 택배 서비스로 운송, 운반 이것도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경제행위가 돼요. 이 데이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고요.
다음 나번 봅시다. 경제 문제는 욕망에 비해서 맞아요. 자원이 부족한 희소성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도 맞고요. 다음 세 번째. 최소 비용의 원칙, 최대 효과의 원칙. 이게요. 나쁜 것은 극소화하고 좋은 것은 극대화하는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낭비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독점이라는 게 왜 나빠요? 독점이라는 게? 그쵸.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경쟁이 없잖아. 그래서 경쟁이 없다라고 그냥 나쁜 건 아니고요. 경쟁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낭비가 생기는 거야. 게을러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낭비가 없어. 이게 효율적입니다. 자, 마번 보시면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반드시, 여러분 이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사실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래합니다. 그래서 두 개 간에 충돌되는 상충 관계가 발생한다라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은 무슨 여러 가지 팀워크라든가 사회적인 잘 조율을 하게 되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둘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밥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욕구가 동시에 충족된다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욕구가 동시에 갖고 싶은 걸 다 갖게 된다면 이 뜻이잖아.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야? 희소성 때문에 발생해서 내가 어떤 걸 하나 더 얻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기회비용, 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 내가 희생한 게 없어. 그럼 기회비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톰은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직장에서 150만 원을 줄 테니까 계속 있어 달라는 시장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쵸. 회사에서 돈을 올려준대. 사실 뭐 조금 올려주긴 합니다. 물론 근데 한 달이라는 게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건지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일을 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 150만 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나는 햄버거 가게를 직접 차려서 장사를 할 거야 이랬습니다. 얼마를 포기하고 왔습니까? 150만 원 주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탐은 왔어요. 자, 근데 탐이 햄버거 가게를 차렸는데 얼마의 수익을 창출했습니까? 여기요. 700만 원의 한 달 수입을 창출했어요. 와, 남는 장사, 물론 이 700만 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가게 임대료가 한 달에 150만 원이고 밀가루와 설탕 등의 원료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고요. 종업원을 한 명 쓰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회계학적, 경제학적 이유는 얼마가 되는가 이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회계학적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경제학적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래서 탐의 이러한 결정은 사장이 연봉을,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나온 이러한 결정은 과연 옳은 결정이냐 나쁜 결정이냐, 옳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회계학적과 경제학적 이윤을 구별해야 되는 건데,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이걸 선택할 때요, 저기 보시면 150만 원 이제 올라갔잖아. 회사에서 150만 원 전 직장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걸 포기했잖아. 이것도 사실은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학적 비용과 경제학적 비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답은 1번이 돼요. 우리 회계학적 비용은 어떻게, 회계학적 비용은 요거이기 때문에 회계학적 이유는 뭐냐면, 회계학적 이윤이에요. 전체 7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코스트를 여기다 쓸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은 가게 임대료가 한 달에 150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 밀가루와 설탕 등의 원료비가 300만 원이고, 그리고요, 종업원 한 명을 쓰는데 인건비가 100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하면 150만 원, 그게 바로 회계학적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적으로는요, 요게 여기까지가 회계학적 이윤인데, 경제학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요,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왜요? 이게 포기에 따른 이것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여기서 비용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150만 원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총 수입에서 회계적 비용만 빼면 그게 회계적 이윤이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까지 빼면 그게 바로 경제학적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적 이윤은 이것까지 회사에서 다니게 되면 내가 벌 수 있는 돈, 자기도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내가 이 햄버거 장사를 안 하게 되면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한 거잖아. 그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빵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 경우에 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가던 햄버거 장사를 하던 똔똔에 갔습니다. 경제학적 이유는 빵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한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가볍게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3번 봅시다. 매월 6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철수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자꾸 회사를 그만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행사를 차린다라는 검토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엔 여행사 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행사를 창업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월 비용은 매출에 관계없이 500만 원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행사를 창업했을 때 예상되는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고, 비용은 매출과 관계없이 500만 원. 이 월 비용 중에서 매출과 관계없이 무조건 500만 원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 요거를 고려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가번부터요, 라번까지 쭉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것은? 정답은요, 다 와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철수가 여행사를 개설할 때 기회비용. 여러분,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요,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라고 얘기하고요. 명시적 비용.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거를 포기한 다른 것까지도 우리는 사실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인 비용이다. 요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철수가 여행사를 차리게 되면은요, 우선 월 비용이 매달 500만 원씩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철수가 여기 있는 애가 회사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매달. 이거를 포기한 거잖아.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니까. 회계학에서는 이걸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명시적,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500만 원 매달 나가는데, 아이고 내가 포기한 비용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회비용은 이거 두 개를 합한 1,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최소한 월 500만 원의 이윤이 보장된다? 아니요. 지금 1,000만 원의 매출이 기대가 되는데 비용은 이 기회비용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1,100만 원이잖아.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손해가 된다니까요. 차리는 게 현명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행사 개설 여부를 판단할 때요, 계산해야 할 비용은 얼마다? 이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해서 1,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라번 볼게요. 만일 철수가 월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그래요.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은,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윤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뒤에 많이 할 건데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야. 총 수입은 뭡니까 하면 토탈 레버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비용은 토탈 코스트야.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총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인데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비용이 지금 기회비용을 갖다 써야 돼요. 1,100만 원이 되니까 이윤이 마이너스 100만 원 해서 0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때는 A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철수가 월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총 수입이 1,500이 되는 거야. 1,500에서 1,100만 원을 빼게 되면요, 400만 원의 이윤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초과 이윤이고요. 이 초과라는 말에 밑줄 잘 치신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됩니까? 이게 진짜 이윤이야. 진짜라고 써주시고요. 기회비용을 감안한 진짜 이윤이 되고요.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적 이윤, 그 표현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미키는 5,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롯데리아에서 어떤 버거를 먹을까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대요. 뭐 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키의 선택에는 다음 4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때 뭘 먹었냐면 가를 선택했대. 가가 뭐예요? 가가. 예, 버거가 종류가 되게 많네요. 불고기, 대리버거. 대리버거 뭐예요? 아십니까? 치킨버거. 그건 알 것 같고 치즈버거. 뭐 치즈가 있나 보죠? 아무튼 이렇게 4개의 불고기 버거서부터 쫙 있는데 미끼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지금 가를 선택했대. 이거를 초이스 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걸 선택했을 때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 나는 딴 거 대리버거와 치킨버거와 뭐 이런 것들 다른 걸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었잖아요. 그 아쉬움이 남는다고. 그 아쉬움을요 우리가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답 찾았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답 찾을 시간을 드릴게요. 답은 4,000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불고기 버거를 선택했잖아.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은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요걸 선택했잖아. 가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좀 깔끔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들 중에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 가장 아쉬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포기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대리버거를 먹게 되면은 4,000원을 지불하고 7,000원의 효용을 얻게 되니까 3,000원의 효용을 얻을 수 있고요. 치킨버거도 4,000원을 내가 비용 지불하고 6,000원의 효용을 얻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2,000원의 추가적인 효용을 순이윤을 얻게 돼요. 순편익을 얻게 됩니다. 치즈버거도 3,000원을 지불하고 7,000원을 얻게 되니까 4,000원의 어떤 효용을 얻게 됩니다. 무슨 순효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정도의 크기가 어떤 게 가장 아쉽습니까? 하면 치즈버거가 세컨 베스트가 되는 거야. 사실은 치즈버거를 선택을 하는 게 더 낫긴 하죠. 근데 불고기 버거를 선택해서 잘못된 선택이긴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치즈버거의 7,000원에서 3,000원을 뺀 그 4,000원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좀 체크해서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비슷합니다. 다음의 표는 도날드의 가게에서 4명의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피자와 햄버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피자에 노동을 많이 투입하면 햄버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줄고 아무튼 3가지 생산 방식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생산 방식에 따른 도널드 가게의 노동력 투입량과 피자 햄버거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대요. 자 여기 보시면 노동 투입량을 피자에 2명 해서 피자 16개, 햄버거에 투입 안 해서 햄버거는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생산 방식 두 번째는요. 노동에다 하나 투입해서 피자 7개, 노동을 햄버거에 1명 투입해서 햄버거 8개를 만든 거예요. 세 번째 방식은 노동을요. 4명을 전부 다 피자에 생산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햄버거에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햄버거에만 투자하게 됨으로써 햄버거를 19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산 방식 중에서 2번 생산에서요. 3번 생산으로 방식을 바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자는 어떻게 됩니까? 2번에서 3번이니까 노동의 투입량을 전부 다 햄버거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투입량을 여기에다가 이제 아예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 투입을 증가시키게 된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되니까 투입량이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햄버거 생산량이 8개인데 19개로 몇 개 증가했어요? 네, 그렇죠. 8개에서 19개로 11개가 햄버거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노동의 투입량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자에다가 이렇게 아예 투입을 안 해서 그건 마이너스 7개만큼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햄버거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 만약에 노동자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햄버거로 보냈잖아요. 햄버거로 보내게 되니까 햄버거 개수가 11개 추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를 포기했습니까? 피자 7개를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햄버거를 하나 증가시키는데 여기 보시면 피자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이거요. 이거 7개인데 지금 11개를 지금 더 생산하기 위해서 7개니까 단위당 하면은요. 이걸 1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7개만큼을. 얘를 11개 증가시키는 건데 7개만큼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요. 이제 살짝 이제 함정을 팠는데 4명의 노동자를 다 투입한 게 아니라 노동자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생산 방식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위에 4명 이런 것들은 우선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당 그 측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표를 보는 방법만 잘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싱크대를 만드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작년에 강판을 10억 원어치 구입을 했대요. 싱크대를 만드는 회사가 포스코에서 철강 회사에서 이제 강판을 10억 원어치 이미 구입을 해둔 게 있는데 이 회사에는 강판을 싱크대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강판 자체를 다른 회사에 재판매를 할 수도 있어. 아이 됐어. 야 이거 우리 안 할 테니까 니네 해서 다시 파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강판의 가격이 상승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판의 가치가 15억 원으로 올랐대요. 자기가 이미 사놨는데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15억 원으로 올랐군요. 이때 이 회사가 싱크대를 만들어 20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싱크대를 만들어 팔 때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자, 지금 이 회사가 강판을 가지고 있어. 강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싱크대를 만들 때 사용해서 얼마의 매출을 얻었냐면 20억 원의 매출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싱크대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기타 다른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딴 데다 파는 겁니다. 그쵸? 딴 데다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5억 원을 받을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싱크대 생산하는데 강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싱크대에 쓰지 않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15억 원을 우리가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거니까 이 바로 15억 원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다른 선택이 재판매를 한 거야. 재판매했을 때 기회비용은 뭐야? 20억 원이지. 싱크대를 만들었으면 20억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요. 기본적으로 이거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있으면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 아쉬움. 그것까지 우리가 비용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희소하고 유한하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답입니까? 가번, 나번, 다, 라, 마 찾았습니까? 예, 답은 라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비용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프리런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공짜 점심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게 항상 어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공짜 점심이 없어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 희소성.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원의 어떠한 희소성이 바로 선택의 문제의 출발점이다. 희소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희소성. 다음에 이거 라번 볼게요. 이용 가능한 한 자원은 완전 고용이 된다. 여러분 이용 가능한 한 자원은 완전 고용되는 게 아니라 항상 완전 고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희소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공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공평성과 효율성을 만약에 이쪽에다 한번 표시를 하게 되면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용어 아시죠? 자, 여기 X라는 게 만약에 공평성이라고 할게요. 공평성. 자, 그리고 이제 Y축의 수직축에는 효율성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효율성.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A점을 선택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공평성을 하나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른다 할게요. 뭔가 대가를 치렀어요.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되면은 그렇죠. 공평성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가 치른 이 기울기가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표현하는데 P
C라고 하잖아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렵다. 왜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우리는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8번 봅시다. 자, 다음 보기 예문에서 기존의 경작에 부합하는 이론적 서술 방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작을 서술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실증 분석, 다른 하나는 규범 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박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서 이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경작을 논할 수 있을까?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인 폴 사무엘슨 교수는 경작이라는 책에서요. 인간의 가치 판단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제된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이처럼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의 가치 판단에 관한 연구를 불필요한 영역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라는 것을 배제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파지티브 분석이다 해서 이것을 실증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증 경제, 실증 명제 이렇게요. 자, 이거는요 뭔가 정답,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보통 이제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 많이 하잖아요.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사실이 맞냐 틀리냐, what is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실증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와는 정반대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규범 경제다라는 겁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노멀티브라는 말을 써서요. 규범 경제다라고 하면은 자, 얘는요.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당위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당위적인 표현이요.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아니면 뭐 should be 이렇게 있죠. 어떻게 돼야만 한다라는 what should b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 바로 규범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가치 판단에 관한 연구를 불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와 거리가 먼 것을 한번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답 찾았습니까? 네, 찾았네요. 우리 한번 봅시다. 돈이 많이 발행되면 물가가 올라간다. 이게 사실이야. 팩트야. 돈을 막 찍어내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장이 독점화되면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도 그냥 현상입니다. 어떠한 팩트인 현상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게 바로 팩트와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실증 명제, 실증 경제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산업 국제 무역로에서 있죠. 너무 개방을 하게 되면은 약간 후진국에 해당하는 사양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진짜 유치라는 게 인펜트 해가지고 어린이 산업이야, 유치한 산업이야, 아직 발전이 안 된, 성장이 안 된, 그 미성장된, 미성숙한 그런 산업인데 그런 산업이 다 붕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어떻게 올려야만 한다. 이게 should be라는 그런 당위적인 명제가 담겨 있잖아.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들은 이게 바로 규범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물가가 올라가면 고용이 늘어난다. 이것도 사실 뭐 맞나 검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실증 명제는 맞냐 틀리냐 그 통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증 경제는 이제 통계학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규범 명제, 규범 경제학은요. 이게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니까 어떤 이념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아시겠죠? 자, 5번 보시면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자금이 기업에게 대출돼서 공장 짓는 데 사용된다. 그냥 팩트야.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은행이 그 돈의 자금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을 해준다고요. 그게 바로 맞습니다. 그냥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과 관련된 게 규범 명제고 나머지는 실증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볼게요. 다음 보기는 경제 이론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가의 단계를 나타낸 거예요. 이거 암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근데 한 번쯤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순서 어떻게 될까 한번 보세요. 순서. 자, 한번 답 찾아보시죠. 어떤 게 정답입니까? 예, 3번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뭐냐면 경제 현상을 봐야 돼. 현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단순화를 합니다.
단순화시키는 게 바로 우리는 모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형의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으면 정신없어. 그래서 관심 있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변수들을 넣고요. 나머지는 다 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비라고 할게요. 소비. 자, 컨섬션 소비. 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떤 펑션을 집어넣게 되는데 소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사람은 부자야. 부가 많아. 웰스가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자율일 수도 있어. 이자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의 관심사는요. 그냥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가 주로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 두 개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심 처리를 하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고정돼 있다라고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렇게 얘기하죠. 고정돼 있다고 간주를 하고 접근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형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 그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추론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어떻게 되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보통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죠. 플러스 관계다라고 하면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게 이제 뭐 그래프나 삼포도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우상향하는 관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를 우리가 추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짜 맞나 하고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현실에서 잘 설명을 하게 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설을 검증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 가설이 이제 제대로 먹히는 거야. 검증을 해봤더니 맞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야. 다 받아들일 만한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경제 이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이론 중에 많은 게 또 법칙으로 나오게 되는데 수요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맞아요.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소비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요의 법칙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모형을 설정을 하고요. 그 모형에 들어간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인과관계를 가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할 거다. 사과의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은 감소할 거다. 이러한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관계 있잖아. 플러스 관계냐 마이너스 관계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가설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을 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게 맞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경제 이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0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신문에 난 기사를 적은 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신고 포상금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문 신고꾼들이 신고를 남발한 결과 나중에는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바닥나서요. 정작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사안에서는 포상금을 진짜 제대로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 신고 정신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뭔가 알듯말듯하죠.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어. 신고 포상금을 통해 가지고 신고를 많이 유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틈새를 노리는 신고 포상 사냥꾼들이 생기는 거야. 전문 신고꾼들이 생겨 가지고요. 나중에는 재원이 다 바닥나는 거야. 그 진짜 제대로 신고한 사람들은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요. 요거와 관련된 게 뭐가 있나 한번 여기 쭉 한번 봐보시죠. 가번, 나번, 다번, 라, 마. 어떻게 찾았습니까? 네. 유사한 사례가 아닌 것은 답은 마가 유사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바로 요거야. 저축입니다. 저축. 다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맞아요. 좋은 거라니까. 저축을 해야지 미래 소득을 가능한 높게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축을 많이 했어. 저축을 많이 했는데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비가 감소하는 거죠. 저축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같은 말이 개인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겁니다. 물건을 안 사는 거야. 그러면 물건을 안 사게 되면 기업이 어떻게 돼요?
안 팔려. 그러니까 재고가 자꾸 증가합니다. 여러분 재고가 자꾸 기업 입장에서 증가하는 상황인데 그때 기업이 공장 가동률을 늘리고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재고가 자꾸 증가하면 해고가 많이 일어나요. 신입사원들 잘 안 뽑아.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한다니까 실업이 증가 이렇게 됩니다. 실업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소득이 감소하는 거야. 일자리가 잘리는 거야. 그래서 소득이 감소해요. 소득이 감소.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가 또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소득이 많아야지 소비를 많이 하는데 소득이 별로 없으면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소비가 감소하면 다시 또 재고가 늘고 해고, 실업이 다시 또 증가하고 소득은 또 감소하고 계속 악순환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구성의 오류라고 얘기하잖아. 극장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불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상구로 딱 달려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력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그럼 비상구에 거기 문이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질식사 당하는 거라든가 우리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에서 경기를 볼 때 신나서 앞사람이 일어서면 모든 사람이 뒷사람 안 보니까 다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구성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의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답안에 나와 있는 이게 저축 또는 절약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잘 봐주세요. 또 마찬가지야. 한 개개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시각을 보지 못하고 개개인들의 어떤 최적 선택을 살펴봤더니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부동산 투기가 개개인들한테는 이득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개별과 전체와 관련된 거예요. 구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성이. 맞아요. 개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구성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개인, 이것도 개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이득이 전체 이득과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개별 국가에 관세 부과하게 되면 이득이지. 근데 모든 국가들이 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 물건이 잘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미국 노동자를 이렇게 보호하는데 그럼 중국이 보복으로 자기네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또 무역 장벽을 쌓게 되면 미국이 물건 수출하는 게 중국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다 치고받고 싸우는 결과로 최종적으로는 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바로 구성의 오류죠. 여기도 보시면 개별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해고한다. 이게 개별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능력 없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인데 이러한 해고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침체돼요.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건을 안 산단 말이야. 그럼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의 스마트폰 같은 거를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수요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팔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경제 침체, 불황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마번 보시면 개별 상품 가격이 오르면 개별 생산자는 이득이다. 그냥 그거 끝이야.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생산한 건 똑같습니다. 사과 하나에 1,000원 하던 게 2,000원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럼 생산자 이득이다. 그럼 거기서 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구성의 오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요. 제 1장에 나와 있는 간단한 1장에서는 뭐 그닥 문제가 어렵거나 뭐 이렇게 힘도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어떤 희소성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회비용 정도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우리가 희소성, 기회비용, 선택 이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잘 보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성의 오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개개인으로 봤을 때 최적의 선택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구성원의 오류 이렇게 보시면서 거시경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